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수천 년에 걸친 한국의 역사를 아주 꽉 압축해 놓은 텍스트입니다. 네, 근데 이걸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훑어보는 건 저희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탐구의 진짜 목표는 고대 왕국부터 오늘날까지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을 관통하는 DNA 같은 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꿰뚫어 보면 진짜 무슨 강물처럼 흐르는 키워드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키워드요? 바로 위기 극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창조적인 에너지예요. 아... 아시겠지만 한반도라는 위치 자체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한국 역사는 가장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나는 창의성을 보여줬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들을 한번 연결해보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서사의 첫 장, 고조선 이후에 한반도가 세 개의 힘으로 나뉘었던 바로 그 삼국시대부터 시작해보죠. 네, 자료를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각각 군사대국, 문화강국, 그리고 외교의 달인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세 나라 특징 나열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세 명의 플레이어가 각자 다른 능력치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과 같았죠. 비유가 재밌네요. 북쪽의 고구려는 아시다시피 광활한 영토를 바탕으로 한 막강한 군사력이 주무기였고요. 네. 남서쪽의 백제는 아주 세련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외교나 교류에 아주 능했습니다. 백제 문화가 일본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건 유명하죠. 그렇죠. 당시 백제가 거의 동아시아의 문화 허브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근데 결국 최후의 승자는 가장 작고 약해 보였던 신라였단 말이죠. 네, 자료에도 나오지만 당나라랑 손을 잡고 676년에 통일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이걸 과연 그냥 신라의 승리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서 동족을 친 거니까 일종의 상처뿐인 영광은 아니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실제로 신라의 삼국 통일은 오늘날까지도 역사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예요. 그럴 것 같아요. 통일의 대가로 고구려의 그 넓은 북방 영토 대부분을 당나라에 넘겨줬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게 또 생존을 위한 신라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선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통일로 인해서 비로소 한반도 남쪽에 우리는 하나라는 어떤 민족적 정체성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토라는 유형의 자산을 잃었지만 한민족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얻었다. 이런 관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이후에 등장한 고려 왕조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죠. 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코리아. 이 이름이 바로 고려에서 왔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자체가 당시 고려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했는지를 상징적인 증거예요. 병란도라는 국제무역항에는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드나들었으니까요. 와, 신라가 싹 틔운 통일국가의 개념을 고려가 이어받아서 국제 무대에 성공적으로 대비시킨 셈이죠. 자, 그렇게 개방적이었던 고려시대를 지나서 무려 500년을 이어간 조선 왕조가 들어섭니다.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조선이죠. 자료를 보면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유교적 민본주의를 꼽고 있어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이런 사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이념이 가장 극적으로 구현된 사례가 바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즉 한글 창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한글 창제를 단순히 훌륭한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핵심을 좀 놓치기 쉬워요. 핵심이라면요? 이건 그야말로 조선 사회의 운영체제, OS를 바꾸려는 시도였어요. 운영체제요? 네, 그전까지 지식과 정보는 아주 복잡한 문자인 한자를 독점한 소수의 지배층, 즉 양반들의 전유물이었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곧 권력의 핵심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세종이 누구나 며칠이면 배울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건 이 정보 독점의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와, 이제부터 정보는 모두의 것이다.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야, 이건 당시 기득권층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겠는데요? 당연하죠.
최만리 같은 학자들이 목숨 걸고 반대 상소를 올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네요. 단순한 문자 개발이 아니라 지식 권력을 대대적으로 이양하려던 시도였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 싶어요. 혹시 이 한글의 효율성, 그리고 정보 전달 속도,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특징인 빨리빨리 문화나 IT 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정말 탁월한 연결이십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를 쓴다는 건 사회 전체의 정보 처리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생각이 문자로 바뀌는 과정에 마찰력이 거의 없는 셈이죠. 이런 언어 환경에 수백 년간 익숙해진 사회가 디지털 시대를 만났을 때 그 잠재력이 폭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나 e스포츠 문화 같은 것들이요? 네, 빠른 유행의 변화 같은 것들까지도요. 어쩌면 그 뿌리가 세종대왕 시대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와, 한글 창제가 600년 뒤 IT 강국 코리아를 위한 초석이었더니 역사의 연결고리가 정말 소름 돋네요. 네. 세종시대에는 과학기술도 대단했잖아요. 자료에 나온 치구기만 해도 유럽보다 200년이나 앞섰다고요. 맞아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죠. 이런 창의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도 결국 민본주의 사상하고 연결이 돼요. 아, 그것도요? 세종에게 과학은 그냥 서재에서 즐기는 지적 유희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구였죠. 네. 비가 얼마나 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잖아요. 자경로 같은 자동 물시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렇죠. 그 절박한 질문이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역사가 늘 그렇듯 이 찬란함이 계속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역사는 다시 한번 거대한 시련을 맞이합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든 6.25 전쟁까지. 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주제, 위기의 순간에 폭발하는 창조적 에너지라는 테마가 다시 등장합니다. 아, 전쟁 직후 한국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어요. 당시 외신 기자들이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길 바라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필길 바라는 것과 같다고 썼을 정도니까요. 세상에. 전 세계가 포기한 땅이었군요. 네. 그런데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죠. 이 초고속 성장의 동력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열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에너지인데요. 저는 그 에너지의 근원에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으면서 응축된 한과 결핍감이 있다고 봅니다. 한과 결핍감이요? 네.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빼앗기고 무시당했던 역사를 내 대에서 끝내겠다는 그 처절함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 된 거죠. 아, 제 지인인 한 젊은 기업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세대는 폐허에서 나라를 만들었고 아버지 세대는 맨손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일궜는데 내가 여기서 안주하면 죄를 짓는 것 같다고요. 와, 그 압박감이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 단순한 경제 용어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인들의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유산이자 동시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많은 나라들이 독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 것과 달리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거의 동시대, 그것도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냈다는 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시 한번 세종대왕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또요. 저는 이게 한글 창제로 시작된 정보의 대중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찍부터 지식과 정보가 특정 계층에 독점되는 것에 저항해본 역사적 경험이 있는 거죠. 네네.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정치적으로 억압받던 1980년대에 시민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독재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그 저력의 뿌리에는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쉬운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지식의 평등이 결국 정치적 평등을 향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와, 정말 모든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렇죠. 폐허를 딛고 일어선 경제 강국, 그리고 독재를 이겨낸 민주주의 국가. 이 두 가지 정체성이 현대 한국을 만들었고 마침내 21세기에는 전 세계를 휩쓰는 문화 강국으로까지 이어진 거군요.
바로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현상이죠. 맞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이 극적인 변화, 이게 바로 한국 현대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K-팝 아이돌의 그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그 속에는 수년간의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견디면 인내와 노력이 담겨 있잖아요. 이건 마치 과거 급제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모습이나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했던 산업화 시대 노동자들의 치열함과도 겹쳐 보여요. 아, 역사를 통해 축적된 지독한 성실함과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K컬처라는 형태로 발현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K-컬처의 성공이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수천 년간 쌓아온 한국 역사의 필연적인 결과물처럼 느껴지네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는 삼국의 경쟁에서 시작해서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을 거쳐 전쟁의 절망을 딛고 일어선 현대 한국의 역동성까지 그야말로 거대한 서사를 따라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딱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아마 회복 탄력성, resilience가 아닐까 싶어요. 회복 탄력성. 끊임없이 부서지고 깨졌지만 그때마다 단순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넘어서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새로운 형태로 자신을 재창조해온 역사죠. 네.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했던 그 절박함이 역설적으로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K-팝의 독창적인 제작 시스템이나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전략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증거고요. 과거의 고난이 현재의 창의성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역사를 아는 것이 현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이처럼 고난의 역사를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온 한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앞으로 한국 사회가 마주할 또 다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혁신과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그리고 그 미래의 모습 속에는 과거의 어떤 유산이 투영되어 있을까요?